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남극 대륙의 열쇠 땅. 2. 국제연합의 결정. 3. 일본은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유엔 총회에서 남극 영토 분할에 대한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이곳에 참여한 국가는 세계에서 이름을 떨치는 국가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한국이 당당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이 회의를 통해 남극 개발 기여도를 인정받은 한국이 상당 부분의 남극 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일본은 과거의 발언 때문에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극 땅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왜 한국이 영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짓 소리와 함께 얼음이 갈라졌습니다. 팽권들은 부서진 얼음 주변을 맴돌며 그 틈을 바라보다가 점점 멀어지는 틈 사이에 화들짝 놀라며 바다로 이동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거대 빙산이 분리된 것인데요. 학계의 관심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의 이목이 집중된 남극 론빙봉의 거대 빙산 H16. 4,320제곱킬로미터를 기록하는 거대 넓이의 면적이 녹으면서 그 주변에 큰 충격을 주었죠. 제주도 면적이 1,850제곱킬로미터인 것을 생각해보면 무려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영역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의 풍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있는 것이죠. 최근 장보고 과학기지와 세종과학기지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푸른 잎기와 잡초가 남극 대륙에서 모습을 보이며 얼음이 뒤덮인 모습과 다른 형태의 남극의 속살이 드러난 것이죠. 이탈리아 인수부리아 대학 연구팀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남극 좀새풀과 개미자리풀을 연구하던 이들은 2009년부터 2021년 사이에 남극 좀새풀 증가 속도가 1960년대부터 2009년보다 5배 더 빠른 것으로 확인했죠. 동토의 땅이라 누구도 살 수 없는 땅으로 여겼던 남극이 서서히 인간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추운 남극 대륙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넓은 땅으로 변모하면서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에 따라 각 국가들 사이의 눈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남극 대륙의 크기와 가치는 상당한 수준. 남극 조약이 없었다면 이미 강대국 손에 넘어갔을 정도로 남극 땅의 가치는 상당한 수준입니다. 남극 조약은 미국과 소련을 비롯한 12개 국가가 체결한 조약으로 남극 지역의 평화적 이용 및 군사적 이용이 금지, 과학조사의 자유와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약에 가입한 한국도 남극 연구에 상당한 돈을 투자했죠. 명목상 평화와 연구를 위해 배타적 이용을 금지한 조약이지만 그 속내를 살펴보면 훨씬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약이 체결될 무렵은 미국 소련 간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로 냉전으로 각국의 치열한 영토전쟁을 벌이던 때입니다. 이 시기 남극도 이들 갈등 한가운데 놓인 땅이었고 어느 한쪽이 이를 정복하지 못하게 하게끔 만들어둔 임시적인 평화조약이라 다름없었죠. 균형을 위해 임시로 설정된 평화조약은 누군가가 어기기라도 하면 쉽게 깨질 수 있는 상황. 실제로 2048년이면 남극조약은 조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 이 조약의 무용성을 주장하며 각국에서 자국 영토 편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과거 아르헨티나가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포틀랜드 제도를 공격하고 이에 반격해 영국이 포틀랜드 수복에 나선 건 역시 남극 대륙 지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있었기 때문일 정도로 세계 각국은 남극을 포섭하기 위해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영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 역시 남극 대륙이 자신의 땅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중국도 남극 대륙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몫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벗겨지는 남극은 이후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는 상황. 동토의 땅이 나중에는 기후위기의 최후 피난처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남극의 가치는 여러 의미에서 상승 중이죠. 이런 가운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향후 남극 조약이 폐기되고 각국에서 남극 대륙을 분할할 경우 한국이 상당 부분의 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식이죠. 남극 조약의 해체가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는 셈인데요. 실제로 최근 개최된 유엔 총회에서 남극 개발과 연구에 기여한 상위 9개 국가를 대상 우선적으로 영토 개발과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영토 배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한국의 영토가 넓어질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직접적으로 남극과 가까운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국이 남극 땅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한국이 남극에 배치한 여러 연구 기지와 더불어 한국 이름이 붙여진 땅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남극에 발을 처음 디디며 연구에 돌입한 것은 1978년 국립수산진흥원에서 크리시엄 어획을 위해 함선을 파견한 것이 처음입니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남극에
한국은 진출한 것인데요. 이후 남극 조약에 1986년 가입하고 1988년 서남극 남셰틀랜드 군도 킹조지 섬에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세우면서 극지 연구가 비약적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테라 노바 베이 지역에 장보고 기지를 건설하며 남극 연구 핵심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한국이 남극 연구에 이바지한 건 역시 상당한데요. 세계 최초 북극 동시베리아 해에서 거대 빙상의 증거를 발견하는 한편 남극 아문세 내 빙붕의 해빙 원인을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극해에서 조난한 러시아 어선과 우리 어선을 구하는 일도 있는 반면 한국 주도의 자원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총 길이 1740km에 달하는 코리안 루트 K 루트를 개척하는 것도 성공하며 남극 내륙으로 이동하는 독자적인 길을 개척한 것도 세계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내륙기지는 총 5곳으로 그곳으로 연결되는 루트를 한국이 확보함에 따라 내륙 연구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죠. 이뿐만 아니라 한국은 남극 특별보호구역의 스파우로 지정된 나레프티 포인트, 소위 팽권 마을로 불리는 지역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남극 특별보호구역은 남극의 여러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곳으로 이 지역의 관리자로 지정되면 다른 국가에서 이 지역을 탐사하기 위해 관리자,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 보호구역의 통치권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2019년에는 이닉스프레시브 섬 주변 지역도 한국이 통치하게 되면서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영토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생태관리를 위해 지정한 구역이지만 이 구역의 의의는 남극 조약이 깨지고 난 뒤 발생됩니다. 국제법상으로 섬이나 빈 땅을 어느 한 국가가 확보하기 위해선 그 지역에 깃발을 꽂거나 실질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증명, 시료 지배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보해야 합니다. 남극에는 한국 이름이 붙여진 공간은 물론이고 연구기지와 특별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시료 지배 구역이 상당합니다. 국제법상 조약 해석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한국의 땅으로 편입이 가능한 공간이죠. 고로 강대국들이 남극 땅을 자국 땅으로 편입할 때 이 지역의 시료 지배를 근거로 한국이 합법적인 영토 편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남극의 기지는 물론이고 각종 장비들을 설치하는 등 남극에 어떻게든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향후 분쟁이 일어났을 때 시료 지배를 증명하기 위한 밑작업이라 볼 수 있죠. 중국이 발빠르게 중국 기지를 여러 건 건설하면서 중국 연구진들을 남극 대륙에 배치하는 것은 향후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함입니다. 중국은 칠레 최남단 도시인 푼타 아레나스 항구 이용권을 취득했으며 남극 대륙으로 물자를 이동하기 위한 기지로 이용할 것을 칠레 정부와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외에도 남극 두 곳에 임시 비행장을 건설하는 것과 더불어 남극 동부 지역 빙원에 약 1.5km의 영구 비행장 건설까지 추진. 현재 운영 중인 창전과 중산 남극기지 외에도 불룬과 타이산, 임시기지 및 추가 기지 건설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도 남극 대륙에 자국 기지를 늘리겠다고 말하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남극 영향력 확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죠. 미국 역시 중국과 러시아의 급격한 팽창의 기지 인원, 확충 및 로스의 인근 지역 탐사를 강화했는데요. 로스의 인근에 운영 중인 맥머더 기지를 중심으로 인력 개편은 물론 탐사자 확충 계획을 발표하며 남극 문제에도 미국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며 남극 대륙을 둘러싼 충돌은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최근에는 한국에 위치한 지역의 땅에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어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남극 대륙 땅을 한국이 소유하게 된다면 엄청난 자원을 한국이 독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세종과학기지 인근 주변의 남극 바다 지하에는 엄청난 양의 석유 및 천연가스가 잠들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이 지역 근방의 다이아몬드 지층으로 알려진 킴벌라이트 광맥이 발견. 현재까지 알려진 것 외에 귀중한 자원이 다수 묻혀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한국이 남극 영유권을 확보하고 개발하게 된다면 향후 100년 이상 자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데요. 반면 일본은 남극 개발에 일정 부분 기여했어도 땅을 배분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이 남극 조약 당시 선언한 내용 때문인데요. 일본은 남극 조약 협의에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한 국가입니다. 남아공, 벨기에와 더불어 영유권 비주장을 선언했기에 현재 남극에 위치한 일본 과학기지와 상관없이 땅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반면 한국은 남극 조약 협의 당시 영유권과 관련해 어떠한 의견, 표명도 없었습니다. 최초 남극 개발에 동의한 주요 국가는 아니었지만 이후 합류하고 난 뒤 많은 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서서히 넓혔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 10대 남극 투자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습니다. 그 투자가 결국 남극 땅을 받을 수 있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죠. 일본은 뒤늦게서야
남극 분할과 관련한 회의에 참석하길 원하며 남극 땅에 일본이 투자한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도무지 기지를 비롯해 일본의 기여를 언급했지만 불행히도 비영유권 선언이 일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상심한 일본은 유엔 탈퇴까지 하면서 이에 불응하겠다고 하는 상황하지만 이미 과거에 선언했던 내용을 바꿀 수는 없죠. 덕분에 한국은 경쟁자였던 일본을 제치고 남극 땅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지게 된 뜻하지 않은 남극 영토, 지금보다도 더 넓은 영역을 관리하며 그동안 양극재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이 최근 들어 한국 기업의 무서운 성장세에 속속 선두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을 일인데요. 한국이 늘 그래왔듯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의 지위만 믿고 발전을 게을리하던 일본 기업들을 제치고 앞서 나간 것입니다. 점점 가파르게 성장하는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근황과 일본이 반도체에 이어 양극재 시장까지 한국의 추월 당인 사연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21일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 에코 배터리 포항 캠퍼스 CAM7의 준공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에코프로인과 삼성 SDI가 공동 출자한 이 공장은 공사비만 2,730억 원이 투입되었는데요. 설비, 품질 및 물류의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 설계를 반영해 가동 안정성을 극대화한 최첨단 라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CAM7은 연간 54,000톤의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어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의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가 이미 운영 중인 CAM6 공장까지 합치면 무려 연 9만 톤에 달하는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양극재라면 전기차 1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소화할 수 있어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가 없는 수준입니다. 에코프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캠8, 9도 치어 연 26만 톤까지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발빠른 공장 라인 추가는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은 170만 대였고 올해엔 이보다 약 52%가 더 증가한 1017만 대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이고 그 배터리의 주요 부품인 양극재 수요 역시 폭발할 전망. 업계에서는 양극재 수요가 2020년 73만 톤에서 2030년에는 605만 톤으로 8배가 넘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한 에코프로의 대규모 공장 설비 충원은 해외 양극재 생산 업체는 물론이고 국내 업체들도 경악할 만큼 빠른 행보였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국내 생산 국내 소비 전략을 펼치며 수출액 장벽을 높이려는 가운데 수출에 의존하는 양극재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현지 생산기지 설립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기민한 행보로 헝가리에 위치한 데브레칠시와 협력, 양극재 공장 건설을 위한 9,700억 규모의 공장 투자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미국에서도 공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SK온과 포드의 협력을 얻어 에코프로는 북미 1조 원 규모의 양극재 생산 시설을 짓기로 확정했습니다. SK온은 3사가 투자 의향서 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회사 지분율과 구체적인 공장 위치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3사가 같이 양극재 공장 건설에 동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죠. 여기서 만들어진 양극재는 SK온과 포드가 합작한 배터리 공장 블루오벌 SK에 공급될 예정인데요. 애초부터 SK온을 주요 공급처로 두고 있는 에코프로 입장에선 이번 합작으로 안정적인 미국 진출을 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라로 인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에코프로는 오히려 일합법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가 지금은 공격적으로 투자를 감행하며 세계 선두 기업으로 양극재 시장에서 강세를 드러내고 있지만 사실 처음 시작은 매우 미약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기업도 아니었을 뿐더러 내일 바로 파산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었죠. 심지어 2016년까지만 해도 매출 1,000억 원도 안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업의 운명이 뒤바뀐 것은 SK이노베이션에 3년간 10조 원 어치 전기 차용 배터리 소재를 납품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에코프로는 2004년부터 양극재 사업을 시작해 10년간 적자였지만 기술에 대한 자신감과 미래 시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었고 그것만을 믿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양극재 시장을 고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보답으로 양극재 시장 1위 점유율 기업인 스미토모 D를 쫓을 정도로 급성장한 기업이 되었죠. 일본의 스미토모는 전통적인 양극재 시장 강자로 오랜 업력을 자랑하는 기업입니다. 에코프로는 이런 기업을 조만간 추월의 점유율 1위를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것이죠.
스미토모 금속광산은 16세기에 창업해 올해 기준 무려 432년을 이어온 일본의 대표적인 비철금속 회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미쓰이, 미쓰비시와 함께 3대 재벌을 형성할 정도로 강력한 기업이었죠. 일본의 패전 이후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가 스미토모 재벌을 해체해 다양한 기업으로 분해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토모는 본업인 금속 기술을 바탕으로 지금까지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스미토모의 핵심 사업은 자원, 재련, 소재의 세 분야로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자원 분야에서 탁월한 수완을 자랑합니다. 해외 광산 회사를 통해 조달한 구리, 니켈, 금 등 다양한 금속의 원료를 가공해서 판매하고 있죠. 재련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그 어디 기업과 비교해도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들은 스미토모는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속으로 인한 수혜를 누린 기업이 되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로 급부상했던 중국의 세계 경제 둔화, 미국의 견제로 인해 비철금속 생산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동안 다수의 비철금속 광산을 몰래 사들인 스미토모기 가격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기 때문이죠.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니켈산 리튬을 스미토모는 자력으로 생산이 가능합니다. 파나소닉이 이 니켈산 리튬을 구입해 만든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하면서 스미토모는 말 그대로 본방석에 앉을 수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자랑하는 테슬라의 주요 소재 수출 기업으로 스미토모가 자리 잡으면서 양극재 시장에서도 1등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스미토모의 글로벌 양극재 시장 점유율은 무려 48.8%에 달했는데요. 이 점유율을 깨고 한국의 스미토모를 따라잡는 것은 무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데다 좋은 니켈 산지도 미리 확보해둔 스미토모를 추월하는 것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였죠. 그러나 최근 들어 굳건할 것으로 보았던 스미토모의 양극재 점유율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라진 점유율은 바로 에코프로가 잠식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2017년 기준 21.4% 점유율을 기록해 동년 62.7% 점유율을 기록했던 스미토모와 42.3%포인트 차이를 보았던 것에 비해 불과 3년 후인 2020년에는 그 격차를 21.2%까지 줄였습니다. 이런 성장세의 비결은 바로 에코프로가 가진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양극재의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전기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에서 우위를 가진 쪽이 곧 더 나은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스미토모와의 기술 경쟁에서 에코프로가 더 좋은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을 개발해내면서 점유율 격차를 크게 좁힐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공격적인 투자로 생산량 자체를 크게 가격 경쟁력까지 챙겨서 점유율을 더 빠르게 높일 수 있는 상황. 한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스미토모는 인도네시아와 협상에 나서요. 안정적인 니켈 공급망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니켈 가공 공장 프로젝트가 불발로 끝나면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지 파트너인 PT 발레 PT 베일과 틀어진 것이 결정적인 원인이었는데요. 현지 업체와 가격 및 공사 일정에 관해 타협할 수 없어 공사 자체가 엎어진 것입니다. 스미모토 금속 광산 최고 대표 책임자 시포인 베르나두스 이르만토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인도네시아 니켈 광산 프로젝트의 실패를 만회할 다른 장소를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PT 발레와 계약이 엎어지면서 다른 현지 업체와의 계약에까지 큰 난관이 발생했고 타당성 조사에도 시간이 걸리면서 결국엔 안정적인 니켈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한국 기업의 기술력을 따라잡기 위해 대규모 R&D 투자를 하고 있어 자본의 여유가 없는 가운데 바짝 쫓아오는 에코프로의 격차를 다시 벌리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에코프로의 지속적인 성과는 주식시장에서 드러났습니다.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성 호재와 스미토모 광산의 부진으로 에코프로는 21.5%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죠. 다른 한국 양극재 생산기업과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보이며 R&D 투자 및 공장 라인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분사와 더불어 생산 라인을 늘려 향후 양극재 시장에서 세계적인 지위에 도전할 것을 선언. NCF3원 양극재 위주의 제품에서 알루미늄을 포함한 NC마 양극재 생산 라인을 구축하며 니켈 함량을 무려 90%까지 높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이니켈이 곧 시장지 배력을 의미하는 가운데 LG화학이 선보인 양극재 제품도 세계 시장의 눈길을 끌었죠. LNF와 포스코 케미칼 역시 에코프로와 LG화학을 바짝 쫓으며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 기업 전반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 조사업체 벤츠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미미에 따르면 3원계 배터리 양극재 업체 중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5개 기업이 양극재 생산량 상위권에 안착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기업 위주였던 양극재 시장에서 한국이 비로소 두각을 드러내며 배터리 시장에서 제 역량을 뽐내고 있죠. 반면 스미토모와 함께 상위권 그룹에 속해 있던 일본 니치야 그룹은 한국 기업에 밀려나며 망신을 당했습니다. 과거 반도체 소무장에서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며 한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절대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 비웃었던 일본은 반도체를 따라잡혔던 것처럼 양극재 분야에서도 한국에게 밀리는 일본 기업들, 한국의 빠른 성장과 놀라운 기술에 박수를 보내며 몇 년 전 중국은 탐지 거리가 무려 3,000km에 달하는 초지평선 레이더를 배치한 적이 있습니다. 텐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레이더는 서울과 도쿄 방향을 겨냥해 배치되었고 이것이 두 번째 배치인데요. 이미 후베이, 허난, 안후이 세 개 성의 교차 지점에 설치해 놓은 첫 번째 레이더가 남중국해와 오키나와를 감시하고 있죠. 이 둘을 동시에 운용할 경우 중국은 한국, 일본의 전 국토를 넘어 서태평양 전역까지도 모두 뒤덮는 시야를 갖추게 되나 한국이 사드를 배치한 일로 중국이 길길이 날뛰면서 보복까지 했던 것을 떠올리면 내로남불 그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중국판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다고 언론에 대서특필됐던 이 사건은 의외로 별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았는데요. 이는 우리 힘으로는 중국 땅에 있는 레이더를 어찌해볼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국처럼 외교 정치적인 보복을 할 만한 힘이 없었을 뿐더러 유사시에 직접 레이더를 타격할 능력도 갖추고 있지 못해서 한국은 그저 분을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힘을 조만간 한국이 얻을 수도 있다는데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파죽지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어느새 러시아에 점령당했던 전선 북부의 땅을 대부분 수복하고 동부를 공략 중이죠. 얼마 전에는 전선 동부의 주요 거점인 도네츠크 공항까지 탈환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요. 이 기세라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언했던 대로 남부와 크림 반도까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를 전부 되찾고 승전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번 공세는 미군과 긴밀히 협력하여 몇 달 전부터 세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미군은 익히 알려진 하이마즈를 통한 정밀 타격에 더해 숨겨진 또 다른 게임 체인저로 우크라이나를 도왔습니다. 덕분에 러시아는 전장의 제공권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우크라이나군에 노획될 만한 물자조차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채 헐레벌떡 도망만 치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이 빛나는 활약의 주인공은 바로 대레이더 미사일 AGM-88함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가 하르키우 수복작전에서 성과를 거둔 데에는 미국이 지원한 함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함은 공중 투발에서 반경 145km 내에 레이더 전파 발신지를 추적 및 타격합니다. 이를 통해 S-400을 비롯한 러시아의 방공포대를 무력화시켰고 제공권을 잃어버린 러시아군을 일방적으로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미국도 공식적으로 함을 지원한 사실을 대놓고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자국의 무기를 잘 사용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 방공 MD 시설을 함이 제거하면 걸리적거리는 것 없이 깨끗이 닦인 길 위로 하이마즈가 쏜 미사일이 날아가 목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드라고 부르는 밑작업이 필요합니다. 방공망 제압작전 시드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적 방공망의 사각이나 음영 지역을 찾아내 그 경로로 정찰기를 보내서 적 레이더의 패턴과 종류를 수집 및 분석합니다. 두 번째로 전자전 능력을 지닌 항공기를 보내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에 맞춘 강력한 노이즈를 발생시켜 적 레이더와 레이더 기반 방공, 무기 마비시킵니다. 세 번째로 대레이더 미사일을 발사해서 눈이 멀어버린 적 방공포대를 일방적으로 파괴합니다. 미국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계 2 군사력이라는 러시아를 추하게 패퇴시키며 시드 작전의 효용을 완벽하게 증명한 셈인데요. 효과가 확실한 대신 매우 위험한 데다가 다양한 첨단 무기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국도 중국이 내세운 반접근 지역 거부 A2, A기 전략의 틈바구니에 끼어있어 방공체계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남태평양의 도련선이라는 방어선을 멋대로 2개나 그어놓고 그 안에서의 패권은 자기들이 갖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게도 대만과 한국은 이미 제1도련선 안에 들어있어 중국은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을 생각 자체가 없습니다. 중화사상 특유의 오만함 때문에 불쾌한 일이면서도 유사시에는 도련선 안의 국가 정도는 간단하게 소나기 안에 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도 보이는데요. 한국이 이들의 마수에서 벗어나려면
중국 본토에서 튀어나오는 미사일을 무력화할 수단을 갖춰야만 합니다. 이 미사일들의 사정거리를 통해 곧 미국 항모전단과 ICBM의 접근을 거부하는 불연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이 배치한 초수평선 레이더 역시 이 전략의 일환으로 이것을 제거하지 않는 한은 스텔스기조차 중국에 들키지 않고 이륙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국에는 미국에서 사온 대레이더 미사일 AGM-88 함이 3자릿수도 있고 이사 레이더와 자체 개발한 전자전 포드를 통해서 제한적으로나마 시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국산 전투기인 KF-21에는 함의 통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미국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KF-21의 통합을 거부한 미사일 중에는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암램 공대공 미사일에 더불어 함 대레이더 미사일도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아이리스-T와 엠비더 이티어로 공대공 미사일은 대체할 방법을 찾아냈지만 아쉽게도 대레이더 미사일만큼은 아직 대체할 방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시드 작전을 수행하려면 함이 통합되어 있는 F-35A, F-15K, KF-16 세 기종 중 하나를 투입해야만 하는데요. 시드 작전은 제 발로 적의 방공망 안으로 침투해야 하는 극도로 위험한 작전인데 F-35A는 현재 공군 최대의 전력인 만큼 실패할 경우 손실이 너무 크고 F-15K와 KF-16은 어디까지나 스텔스 성능이 없는 4세대기에 불과해서 파일럿의 목숨이 위험합니다. 반면 KF-21은 스텔스를 포함한 출중한 성능을 갖추고 있는데도 시드 작전에서는 F-15K나 KF-16이 위험을 무릅쓰고 방공망을 다 제압하는 사전 작업을 마쳐 놓은 뒤에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전투기는 너무 큰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고 기껏 새롭게 만든 KF-21은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 이에 한국은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KF-21에 시드 작전 수행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 유일한 선택지를 고르게 됩니다. 시드 작전 능력의 국산화죠. 하지만 무기 국산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특기. 한국은 망설이지 않고 개발에 돌입합니다. 그곳 단추는 바로 KF-21의 전자전기였는데요. 이미 원천 기술을 전부 확보하고 있어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을 KF-21의 파생형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전자전기였죠. 적 레이더 정보 수집 후 직접 진입해 레이더의 제밍을 거는 역할은 전자전기나 이사 레이더를 탑재한 항공기로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사의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런 활용도 가능하다는 것뿐이지 원래대로의 운용 목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출력 등의 문제로 인해 전자전기를 활용할 때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기존의 제한적인 시드 작전에 동원하려 했던 제밍 기체는 개량을 통해 이사 레이더를 탑재하게 된 KF-16V였고 이를 국산 이사와 전자전 포드를 탑재한 KF-21 전자전기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비로소 함을 대체하는 한국 형태 레이더 미사일의 사용 조건이 갖춰집니다. 에드는 2020년에 이미 KF-21로 운용하는 대레이더 미사일 개발에 대한 개념 연구를 공개했는데요. 대레이더 미사일과 부속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하여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시드 능력을 미국 공군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드가 공개한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의 능력 요구 목록을 보면 블럭 1, 블럭 2로 나누어 개발하면서 블럭 1에서 함 이상의 성능을, 블럭 2에서 미국의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 암과 동급의 성능을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광대역 RF 표적 식별 및 수동 광학 이중 모드 시기 개발, 위치 기반 GPS, INS 항법 기능 추가, 타겟팅 포드 개발, 자체 연동 임무계획 시스템 개발, 조종사 인터페이스 및 표적 식별, 장치와의 통합 등 핵심 제반 시스템의 개발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와 함께 공개한 것이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의 형상입니다. 미군이 개발 중인 아엄과 흡사한 형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 성능이 비슷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아엄은 함 대비 사정거리 더 늘어나고 더 빨라질 예정으로 250km 내의 표적을 마하 2.5 이상의 속도로 타격하게 된다고 하죠. 그뿐만 아니라 미사일 자체에도 제밍에 저항하는 성능을 부여하기 위해 전자기파 기반 시커가 적의 제밍에 모두 무력화되더라도 랠리파 레이더를 이용해서 목표를 끝까지 쫓는다고 합니다. 국산 대레이더 미사일 암이 아엄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들 성능까지 모두 따라잡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한국은 드디어 중국이 과거 초수평선 레이더를 배치하며 내로남불식으로 나왔던 일에 서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한테 그랬던 것처럼 유사시엔 한국도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눈을 찌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대놓고 레이더를 배치해 남의 국토를 엿보던 중국도
이젠 대레이더 미사일의 방공망을 뚫리고 그 틈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발의 현무 미사일에 온 국포가 벌집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중국은 한때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빌미로 외교적인 압박을 가했지만 한국은 이제 진짜 보복이 어떤 것인지 알려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이렇게 중국의 A2, AD를 무너뜨려주면 서방의 군대가 중국 본토에 상륙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한국군의 시드 능력 확보는 전투력 제고나 자주 국방의 측면 외에도 중국에 직접적인 군사적 견제를 가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켜나는 대한민국. 이런 잠재력이 있는 한은 오만한 중국이 감히 한국을 넘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모쪼록 한국의 방산 기술 자분들이 앞으로 더 나라를 지키는 강력한 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